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에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연구팀들이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포유류의 기본 구성요소라 여겨지는 난자, 정자, 심지어 자궁도 없이 인공쥐 배아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이콥 안나 교수의 연구팀은 지난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쥐의 배아가 자궁 밖에서도 며칠간 성장할 수 있는 인공자궁을 제작한 바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이 인공자궁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연구팀은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쥐의 배아줄기세포에 화학물질을 처리해 유전자를 자극하여 각각 실제 배아 구조로 성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통합해 실제 자궁과 유사한 환경에서 회전하는 인공자궁에 넣어 8일 동안 배양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줄기세포는 배아와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약 0.5%의 줄기세포는 쌀 한 톨 크기의 인공배아로 성장했습니다. 이 배아에는 초기 발생 단계의 뇌, 소화계, 심장을 포함한 순환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포들은 연구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배아 구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로 8일이라는 배양기간은 실제 쥐의 임신기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인공배아의 구조나 유전적 특성은 실제 자연상태의 쥐 배아 구조와 95%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콥 한나 교수는 이 인공쥐 배아가 실제 쥐 배아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라며 더 이상 살아있는 동물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배아를 암컷 쥐의 자궁에 이식했더니 더 성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인공 배아를 만들어낸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인공적으로 배양된 줄기세포로 합법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윤리 승인을 받았다며 실제 배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윤리적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자궁 밖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 배아 단계의 장기 발달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셀의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체스는 전략적인 사고, 침착한 집중력, 인내심 있는 지적 노력이 빛나는 게임으로 폭력과는 거리가 먼 두뇌 게임입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체스 대회에서 한 체스 로봇이 체스말을 옮기던 7살 소년의 손가락을 잡아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체스 로봇이 체스말을 옮기고 있을 때 맞은편의 아이가 체스말을 집어들고 소년의 손가락이 로봇팔에 끼이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근처에 있던 어른들이 다급히 아이의 손을 빼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해당 영상은 며칠 만에 6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체스 연맹 부회장 세르게이 스마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로봇 체스에는 안전수칙이 있으며 소년은 분명히 그것을 위반했다며 안전수칙상 로봇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스크바 체스 연맹 회장인 세르게이 라자레프 역시 지난 10년간 해당 로봇은 할머니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체스 게임을 수행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로봇이 체스말을 놓을 시간을 줘야 했지만 아이는 서둘러 움직였고 이 때문에 로봇이 아이의 손가락을 붙잡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가락에 깁스를 하게 된 아이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며 소년이 바로 사고 다음날부터 성공적으로 토너먼트를 마쳤고 자원봉사자들이 체스말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검찰청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긴 부회장은 우리는 원인을 규명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모와 소통하고 도울 것이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우연이며 체스 로봇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로봇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이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로봇의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술을 존중한다. 로봇이 본색을 드러냈다. 지금은 아이의 손가락 하나이지만 나중에는 세계를 지배할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외과 의사들이 말기 부정맥을 앓던 57세 남성 데이비드 베넷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하여 뇌사자가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이종장기 이식 수술을 한 사례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지 불과 2달 후 사망했고 이후 이식된 심장이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는 돼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최초로 돼지 신장 이식을 성공시킨 미국 뉴욕대학교 랑고넬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2명의 뇌사자에게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하는 이종장기 이식 수술에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역 거부 반응을 막고 비정상적인 장기 성장을 감소시키며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 등 10여 가지의 유전자 변형이 완료된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이 사용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진 수술 후 연구팀은 3일 동안 뇌사자들의 심장 기능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두 가지의 이유로 수술이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장은 건강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면역 거부 반응의 징후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을 통해 뇌사자들의 인체가 돼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돼지 신장 이식 수술에 이어 이번에도 연구팀을 이끈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는 다른 이종장기 이식 수술 사례들은 돼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이종 이식에 있어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더욱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이식에 사용될 유전자 변형 돼지가 미세한 수준의 바이러스라도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의학기술적 장애물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종장기 이식은 많은 윤리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종장기 이식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만 약 10만 6천 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매일 평균 17명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한다며 이종장기 이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우리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강조했습니다. 고래회충은 해양선충류로 주로 익히지 않은 생선을 통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기생충의 일종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으나 치료가 늦어지거나 방치하면 만성 감염이 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바다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생물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고래회충이 특별한 화학적 신호를 통해 추적견처럼 암세포의 냄새를 맡고 달라붙는다는 보고가 되어 있어 학계에서는 암치료에 있어 새롭게 응용될 수 있는 현상으로 제시되곤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과 사카이 신지 교수의 연구팀은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고래회충이나 같은 능력을 가진 예쁜 꼬마 선충으로 암세포에 세포 사멸작용을 하는 물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고래회충이나 예쁜 꼬마 선충이 암세포까지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선충류들은 명백히 인체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물이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계는 이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고 이에 연구팀은 고래회충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암세포에 항암 성분을 전달하도록 일종의 갑옷을 입혀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선충들의 표면에 겔과 같은 층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특수한 용액에 선충류들을 담가 0.01mm 두께의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진 갑옷을 코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카이 신지 교수는 이 하이드로겔 갑옷은 선충류들의 생존을 방해하지 않았고 운동성과 화학적 신호로 암세포를 찾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기능성 분자를 하이드로겔 갑옷 내부에 넣어 선충류들이 자외선이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능성 분자에는 항암 성분을 부착할 수도 있어 암세포를 찾아내는 선충류들이 항암 성분을 암세포에 전달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연구팀은 포도당 산화요소를 하이드로겔 갑옷에 안정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무한히 증식하는 자궁경부암 세포주인 헬라세포에 포도당 산화요소를 처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36배나 많은 세포 사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왈단 무바록은 우리의 발견은 선충류가 미래의 특정 목표물에 기능적 화학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며 이 선충류 기반 전달 시스템은 환자의 암세포에 세포 사멸 물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식물 뿌리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전달할 수 있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당 산화요소가 암세포주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했지만 실제로 선충류에 부착되지는 못했으며 고래회충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나 암세포 사멸 후 고래회충의 제거 문제 등 개념 증명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암세포를 추적하는 선충류의 놀라운 능력은 만약 이 작은 벌레들이 항암제를 배달함에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다면 다양한 종양과의 싸움에 있어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 재료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매테리얼스 투데이 바이오의 최신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기계장치에 주사기가 달려있고 이 주사기에 꽂힌 거미가 물체를 들어올립니다. 사실 이 거미는 죽은 거미로 공학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네크로보틱스 구동장치입니다. 미국 라이스 대학교 기계공학부의 테페이 얍은 지난 2019년 실험실에서 물건들을 옮기다 복도 끝에 웅크리고 죽어있는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미들이 죽은 후에 왜 다리를 웅크리는지 궁금해졌고 이후 관절을 굽히거나 펼 때 자유자재로 근육을 사용하는 인간과는 달리 거미는 관절을 굽히는 근육만 가지고 있으며 다리를 펼칠 때는 체액의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죽으면 압력을 잃고 다리가 웅크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페이 앞과 지도교수인 데니얼 프레스턴은 거미의 머리 근처에 있는 공간이 수축하며 전신에 체액을 보내는 원리를 이용하여 죽은 거미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죽은 늑대거미과의 두 흉부에 주사기를 꽂고 바늘이 꽂혀있는 주변을 강력 접착제로 밀봉하여 기계를 통해 주사기의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면 거미의 다리가 펼쳐지고 공기를 제거하면 거미의 다리가 움츠러드는 것을 이용한 생체 기계 집게 장치를 개발한 것입니다. 테페이압과 연구팀은 죽은 생물을 이용하는 이 공학 기술에 죽음을 의미하는 네크로와 로봇공학을 의미하는 로보틱스의 합성어인 네크로보틱스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크로보틱스 집게 장치는 거미 무게보다 최대 1.3배 무거운 물체까지 들어올릴 수 있으며 거미보다 부피가 2.6배 이상 큰 물체도 거뜬히 집어올리는 기능을 보였습니다. 내구성 역시 뛰어나 거미의 다리를 오므렸다 펼치는 동작을 1000번 동안 수행했음에도 비교적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1000번의 횟수에 가까워질수록 관절의 균형이 발생했는데 연구팀은 이것이 관절의 탈수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고분자 코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테페이압은 이러한 기술에 사용되는 죽은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분처럼 위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작은 곤충들을 포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프레스턴 교수는 생분해가 가능한 죽은 생물을 이용한 기술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다며 네크로보틱스 기술은 보다 작은 물체를 정렬 및 이동하거나 초소형 전자공학 기술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은 명백히 무생물을 이용한 기술이며 이번 거미 장치의 경우 한때 생존했던 거미에서 유래한 물질로 개발된 장치라며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인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7월 25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범고래가 눈에 띄게 피를 흘리는 뒤집어진 백상아리 주변을 돌고 있고 세 번째 범고래는 백상아리의 아랫배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론 촬영 작가 크리스티안 스토포스가 남아공 남서부의 모셀만에서 촬영한 이 영상은 최근 남아공의 상어 전문 여행사 마린 다이나믹스의 수석 해양 생물학자 앨리슨 타우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범고래 무리가 영양분과 지방이 풍부한 백상아리의 간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은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앨리슨 타우너는 15년 전부터 백상아리의 이동과 생태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백상아리에 대한 범고래의 포식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갈색 물개들을 포식하기 위해 많은 백상아리들이 모이던 모셀만 인근 바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원인을 범고래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모셀만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간스바의 해변에서 발견된 백상아리 사체 8구는 모두 범고래의 공격을 받아 죽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7마리는 간이 사라진 상태였고 일부는 심장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900마리 이상 기록되었던 인근 바다의 백상아리 개체수는 범고래의 출몰 이후 500마리 이하로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스바이에 거주하며 백상아리를 연구해온 그녀는 백상아리의 자료를 15년간 수집해온 이래 일주일 이상 해역에서 백상아리가 목격되지 않은 것은 2007년 한 주간, 2016년 3주간 이렇게 두 번이 전부였다며 지금과 같은 백상아리 부재 현상은 유례없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어류를 포함한 곤충,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생물들은 위기에 처하면 일시적인 가사 상태에 처하는 긴장성 부동화를 일으키는데 이는 상어나 가오리 등에서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해양생물학자들은 상어나 가오리를 안전하게 측정하고 추적을 위한 태그를 붙이기 위해 몸을 뒤집어 긴장성 부동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고래들 역시 상어나 가오리를 사냥할 때 긴장성 부동화를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범고래들은 상어의 옆구리에 전력으로 부딪혀 상어를 쓰러뜨리고 상어를 거꾸로 잡고 헤엄치며 가오리의 경우 입으로 물어 재빨리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상아리를 포함한 일부 원시 상어와 어류들의 경우 앞으로 전진하며 해수가 아가미를 지나가도록 하는 방식의 호흡법인 램 벤틸레이션을 사용하는데 범고래들은 종종 이를 이용해 백상아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익사시키기도 합니다. 앨리슨 타우너는 범고래가 백상아리의 개체수 감소에 책임이 있다는 많은 증거를 확보했지만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포식하는 직접적인 드론 영상은 세계 최초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기록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발비연구소 발비였습니다.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